자, 이제 흐름을 한번 이제 차기 잠룡들 관련된 얘기로 한번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이 얘기 나누는 중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오셨습니다. 차 교수님 뭐 뛰어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애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방송 끝나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확실하게 뭐 정치 논평을 하기 때문에 변명을 하지 않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확실하게 해주세요. 차 교수님, 지금 어쨌든 여권의 잠룡 지도가 좀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야권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차기 대선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차기 대선도 한 2년도 좀 못 남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멀리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2년도 안 남았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사실 이번에 정치적인 성과를 분명히 챙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부동 1위였던 이낙연 후보를 모셔와서 소위 말해서 1등 문패를 달은 거죠. 1등 문패의 효과를 분명히 본 거고 민주당도 효과를 봤지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일종의 그러니까 대중정치인으로서 완전히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하나의 디딤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작년 4년 전에 사실 호남에서 국민의당 바람에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다 재탈환하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공 지지율도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는 호남민들이 갖고 있는 오랜 수건, 호남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갖다 이번에 보여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또 이 숙제는 남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 보면 소위 말하는 지역구도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차기 대선 후보가 동쪽으로의 표 확장을 좀 뭔가를 갖고 있는 분이 됐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이 부분에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의 하나의 관건인데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도 그 부분 상당히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은 있긴 하지만 일단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그 성과를 보낸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잠룡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 같은 경우가 또 상당히 또 주목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낙연 지금 후보가 사실은 친문의 정치인이라고는 보기에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적자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친문 적자라는 측면에서 따지고 봤을 때는 만약 경남지사인 김경수 지사가 사실 이번 2심 재판을 무사히 통과한다고 한다면 사실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왜 제가 그렇게 보냐면 이 김경수 도지사가 사실 이번 감염병 사태 때 재난지원금 문제를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이슈를 제일 먼저 제기했거든요. 또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슈 제기를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 친문 팬들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는 상당히 일반 여론을 환기시키는데도 아마 도움이 됐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을 더 꼽는다고 한다면 굳이 지역구도 속에서도 이번에 경남 양산을에서 기사 회생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잠룡 정도로는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우위론이 상당 부분 저는 이낙연 우위 더 나아가서 이낙연 대세론이 상당히 오랜 기간 아마 여건을 상당히 지배하지 않을까. 그 문제는 그것이 대세론이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이낙연 체제로 앞으로 바뀔 여당 체제가 어떠한 성과를 내느냐 그게 아마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이낙연 지금 대세론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거기 부근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없죠. 근래에 와서 이제 간혹 최근에 코로나 전국 맞이해가지고 경기지사인 이재명 지사 정도가 간혹 2위에 오르기도 할 정도였고요. 주목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김두관 이번에 다시 또 이제 당선인과 김경수 지사 이른바 친문 친노 그룹의 일환으로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1, 2위를 경쟁할 정도의 레벨을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좀 별도의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정도라면은 이번엔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은 서울시장보다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뒤쪽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이 워낙 한때는 경쟁 앞그룹에 있다가 4, 5% 정도의 뒤에 물러버서 좀처럼 부진을 만회를 못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이지 당분간은 이낙연 당선인의 경쟁할 만한 사람은 여권에서 보이지 않는다. 아마 그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은 야권에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지는 혹시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었던 오세훈 후보가 이제 또 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기운을 받기에는 굉장히 벅차고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새로운 대안들이 그렇게 쉽게 떠오르진 않습니다. 사실상 두 분 다 여권은 이낙연 당선인의 독주 체제가 당분간 아니 제가 조금만 더 계속될 보태면요. 거다. 제가 갑자기 와서 질문을 받는 바람에 생각 정리를 잘 못했는데 자 중요한 분 한 분 빼놓네요.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사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 상당히 주목받았던 정치인이고 또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보태면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번에 방역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존재감을 보여줬다.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낙연 대세론이 상당히 굳어지기에는 아마 이재명, 박원순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제가 꼭 좀 보태고 싶습니다. 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낙연 당선인이 앞서가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결국 다양한 세력들에 대한 견제가 이제 본격화될 거고 이낙연 당선인도 그 속에서 스스로의 어떤 경쟁력과 그 권력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시험받는 끊임없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서가고 있지만 좀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결국 우리 얘기할 때는 그래도 이낙연 당선인을 어쨌든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치적인 그리고 대중 감각이 좋은 홍준표 전 대표 아마 당선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이제 무대 중앙에 서려고 하니까 그게 대중한테 어떻게 호응을 받을지 본인은 지난번에 그래도 내가 2등 했던 사람이다 하고 아마 나설걸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결국 여권에서 이제 전국을 다닌 나름 보면 한 3명 정도 꼽을 수 있더라고요. 일단 이낙연 당선인은 거의 한 바퀴 돌았다라고 봐야 될 거고 사전 어떻게 보면 대선을 한 바퀴 치른 거 아닌가 싶을 정도고 양정철 연구원장도 많이 돌은 것 같고 임종석 전 실장도 조금 돌았고 그런데 어쨌든 그 이낙연 당선인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후원회장도 지금 40군데 넘는 이런 당선인들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전국을 또 한 바퀴 돌았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낙연 체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여권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야권 지지자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맞은 것 같아요. 사실 이낙연 지금 당선인이 이렇게 이 대중정치에도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문재인 정권의 토대가 없다고 하면 사실 불가능했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의 기반을 발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래 권력으로서 현실 권력과의 현재 권력하고 또 나름대로 차별성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상당히 정치적 함수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상당히 당면한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본인 입장에 봤을 때 내가 선대위원장에서는 이만큼 걷어냈으니까 내공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아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문재인 대통령 공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나 만약 앞으로 2년 뒤에 이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는 문재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 권력에 대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치인 이낙연으로서의 색깔, 비전, 정책 이런 걸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친문 강성 지지층들과의 그런 약간 정치적인 거리감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본인이 잘 포용해서 끌고 갈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기 기간이란 게 지금 그렇게 길게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보면요. 아마 내후년 한 3월쯤 되면은 3월 초가 2022년 3월 초가 선거니까요. 그렇죠. 초가 선거니까 지금 만 2년도 지금 안 남았는데 주자 확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1년 조금 더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각 정당을 주자 확정하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기가 쉬울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만약에 기간이 길다면은 아까 전국을 돌았던 임종석 실장의 경우도 나름대로 꿈도 꿔볼 수가 있을 건데 그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당장 꾸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세력들도 저는 아까 얘기했던 오히려 비중으로 보자면은 김경수 지사 이런 쪽보다는 임종석 전 실장이 훨씬 비중이 크긴 합니다. 물론 또 우리나라 특히 여권 이쪽의 계열에서 지역적인 배경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랄까 한계 같은 게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정치적 비중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흐름 같은 것들을 보면 결국 이낙연 후보에 맞설 여권 내 주자라면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올라와 있고 그 아까 법적인 부분만 만약에 네. 해결이 된다면 이 이재명 지사가 좀 상당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번 뭐 총선 결과를 보면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 압승의 상당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이번 뭡니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을 주도하는 모습. 네. 이에 대해서 민심이 상당히 경기도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쏠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 입김을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큰 힘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소위 말해서 친문 지지층들하고의 정치적 앙금이 상당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숙제일 것 같고,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번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586 정치인들이 상당히 이 좀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에요. 네. 사실 임종석 실장이 지난해 가을에 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586 정치인들에 대한 상당한 세대 교체론의 이 목소리가 상당히 컸을 건데 일종의 보니까 방탄 노릇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586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 임종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레이스를 하게 되면 586 이 세대들이 상당히 아마 정치적 빚 때문에라도 좀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임종석 실장이 저는 바로 대권으로 가기보다는 아마 한 단계 아마 서울시장 정도로 도전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이 두 분께서 쭉 그동안 아까 이제 총선 전체적인 평가 그리고 향후의 전국 전망 그리고 이른바 잠룡들의 대결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쪽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야권의 흐름, 야권의 잠룡 흐름 짧게 얘기해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쨌건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권력까지 다 장악한 상황에서 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또 탄생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의 국정 운영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당부 말씀 간단하게 좀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오늘 지금 그 약간 우파 성향을 띠고 있는 인터넷 언론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이번 총선에도 보수도 소득은 있다. 그 소득이 뭐냐? 극단 세력의 소멸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친박 그쪽 세력들이 완전히 몰락가는 계기가 되었고 친박계 신당 뭐 다 소수 정당들도 완전히 지금 원외로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도 완전히 소멸되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강성 우파들의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 눈치를 안 봐도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중도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가감한 보수 혁신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고 하려면 저는 지금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보수 잠룡들 있잖아요. 뭐 홍준표, 유승민, 그건 안철수까지 이런 좀 그 선에서 찾는 그 생각에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영국의 노동당이 10년 넘게 집권할 때 보수당이 정권 뺏들어오기 위해서 43세인 데이비드 캐머런을 발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가감한 이 좀 새로운 세피수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당내 지도부 그 구성원들이 좀 합의를 봐서 진짜 우리 한 명 이 사람은 진짜 우리 키우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국민에게 조금 깜짝 쇼도 좀 필요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180석이 넘는 의석은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반지의 제왕에 놓는 절대 반지를 손에 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업 빼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무리 국회에서 인정합법을 무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330일간의 숙리기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절박한 입법들 같은 경우 야당 협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야당 협조 없이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모든 걸 다 끌고 간다? 국민들 거기에 대해서 또 심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일수록 더 협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낮추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 지금 이 양당의 대결 구도를 이제 진짜 원래 우리 이번 선거제도가 표방하고 있던 다당제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원장님.
야당의 이제 뭐 재편 관련해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걸 동의하고요. 더구나 차교수가 외채는 탄핵 이후에 정비해야 됐던 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정비가 돼버렸다. 뭐 이런 것을 100% 동의합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탄핵 관련된 부분에 책임을 묻겠다 해가지고 강릉의 권성동 의원을 컷오프 시키지 않았습니까? 무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됐는데 당시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소추를 맡았다는 거 책임을 지었는데 본인은 나도 친박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내 맡았기 때문에 또 항변을 했었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컷오프를 시키면서 당시에 직접적으로 법무부 장관도 하고 대응을 했던 본인은 당대표로 있는 그런 모순적인 구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상당히 정리가 됐다는 말이 100% 동의하고요. 또 하나 새로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빠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가 나중에 행보를 보였던 유승민 의원 결과적으로 오히려 이 몰락 과정에서 약간 빠져 있었던 것이 오히려 좋은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당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전면에 지도부 한 사람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뭔가 심판의 차원에서 더구나 또 사법 검찰 개혁을 핑계로 윤석열을 무력화시키는 것에서 맞서겠다라고 했던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워낙 지금 세석 정도로 쇠락을 해가지고 힘을 조금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많이 그렇죠. 원래 한 20% 기대를 했었는데 굉장히 적은 표로 얻었죠. 그래서 뭐 좀 당장은 좀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압도적인 다수, 초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그 용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팬데믹은 안 좋을 때 감염병에 쓰는 것이지만 좋은 용어가 있다면은. 정말 그런 토네이도 같은 지금 민주당 바람을 좀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겸손하게 국정을 끌어갈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국회와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늘 얘기한 바시피 당선에서 초반에 취임사라든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걸 아시죠? 그 선거제도 개편을 이야기하는 게 사표를 줄이거나 없애게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이유는 뭐냐? 당선된 사람이 30%로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70%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수렴해 간다면은 100% 사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만 못 가졌을 뿐이지 반영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41% 갖고 당선이 됐지만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국민 다수의 입장을 반영한다면은 59%가 사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41% 당선의 힘만 갖고 가버린다면 오히려 국민의 다수는 사표가 돼버린 상황이니까 그걸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장은 의장을 맡으면은 무소속이 되는 거죠. 당을 탈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역할로 보자면은 사실은 그 정파를 따라서 국민 모두를 포괄해야 된다는 역할은 국회의장보다도 오히려 대통령이 더 클지 모릅니다. 국회는 어차피 정당들 간에 협상하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 소속이어도 별 문제가 없을 성대십합니다. 그 점에서는 법적으로는 헌법적으로는 그렇게 대통령의 당정 문제를 뭐 건드리지 않고 있지만은 그런 취지를 살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취임 초기에 취임사를 비롯한 몇 가지 약속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여기에다가 이낙연 당선인이 강조했던 선거 때 당선되기 위해서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겸손해야 한다는 걸 다짐하겠다는 것을 당선자 모두들이 같이 염두에 뒀으면 하는 주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시간 동안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만음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특임 교수님 모시고 총선의 전체적인 의미, 이 여당 압승, 야당 참패로 끝난 이 총선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향후의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총선 결과가 여권 또 야권의 잠룡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등 두루두루 이 총선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깊이 있는 컨텐츠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